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미 통제 불가능 위험하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기준금리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저금리 시기의 부동산 가격과 정상금리 시기의 부동산 가격이 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반포 지역의 34억짜리 아파트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국민 평수 아파트인데 34억이랍니다.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주택 보유한 사람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도 안 팔까? 금리를 보면 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올 초까지만 해도 은행 정기예금 금리 0.7% 수준이었습니다. 이 집 팔아서 예금 맡겨봤자 1년에 이자 한 2,400만 원도 안 들어옵니다. 월 198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냥 200만 원 정도면은 반포 우리나라 최고 주거 지역에 거주하는 가격으로 생각하고 그냥 눌러 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금리가 올랐어요. 기준금리가 1.75% 이상, 예금금리가 2.3%가 됐습니다. 정기예금에 넣어놨던 이 34억이란 돈이 연이자 7,800만 원을 가져오게 됩니다. 월로 따지면 651만 원이죠. 하루에 20만 원씩 깔고 앉으면서 이 집에 살래 아니면 팔래 고민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기준금리, 특히 예금금리는요, 시중의 매물 증가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주택을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 대출금리를 계산하면 이거보다 훨씬 부담이 커지겠죠. 자, 전세 가격 역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분당 지역의 한 아파트 전세 가격을 볼게요. 한 6억 7천만 원 정도 합니다. 자, 이 집의 전세에 가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현금 6억 7천만 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전세자금 대출 5억을 포함해서 본인 현금 1억 7천만 원 있는 사람도 이런 전셋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게 가능했냐? 작년까지만 해도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2% 수준이었습니다. 연 이자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월 83만 원이면은 저기 경기도 외곽 지역의 소형 전세 아파트를 살 사람이 분당의 30평대 아파트 전세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돼서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3.8%가 된다고 해볼게요. 지금 3.1, 3.2까지 올라갔죠. 그러면은 연 이자가 1년에 1,900만 원, 월 158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자 부담이 2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 입장에서는 대출 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세 수요, 고가 전세 수요가 눈에 띄게 감소한다는 부분이죠. 자,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부동산 가격의 가장 큰 원인,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임대차 3법이나 아니면 재건축 규제 또는 양도세 규제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대여로 발생하는 현금 가치, 금리의 하락으로 인한 자산 가격 팽창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내년에 기준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해외 IB에서는 내년 말에 1.75%까지 보고 국내의 기관들은 한 1.5%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금융 불균형을 우려했을 때 이 정도까지 올린다는 부분이에요. 실제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현재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년까지는 1.5에서 1.75%대 내후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섣불리 예상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자, 한국의 금리 상단은요,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물가 상승률이에요. 1.7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이거 물가가 계속 올라가네? 그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 물가 안정 목표대를 채택하는 한국은행에서 물가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통화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3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2% 이상의 기준금리도 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요소는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2% 이상 올리면 경제에 타격이 있을까봐 못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3%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물론 미국이 3% 맞춘다고 대한민국 딱 3% 맞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흐름 자체는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수준에 따라서 한국 금리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떻게 하냐? 그것도 결국에는 물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 물가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미 5.4%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당초에 재무부하고 미국 패드 같은 경우는요, 올해 일시적으로 튀었다가 내년에 안정될 거라고 봤는데, 내년에 안정되려면 지금쯤 하락하는 사이클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높은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오늘 오전에는요, 트위터 CEO고 경고가 화제가 됐습니다. 세계 모든 게 바뀔 거다. 초인플레이션 트위터 CEO의 경고. 잭 도시 트위터 CEO가 지난 22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모든 걸 바꿀 것이다.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트윗을 남겼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곧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지난 12일 시티그룹이 주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서 기록적인 노동력 부족과 20% 달하는 집값 상승, 8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유가, 통화 완화 정책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이미 통제 불가능한 범위에 와 있다고 경고를 한 겁니다. 레리 서머스 같은 경우는요, 이미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연준을 비난을 했어요. 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한 조짐이 보이는데 안일하게 대처를 하면서 계속해서 유동성 푸는 정책을 했다는 부분이죠. 자, 연준이 인플레이션 심각성을 인정하고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22일 국제결제은행 컨퍼런스에서 공급 제약과 높은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오래 갈 것 같다. 공급 측면의 부족 사태가 악화되어 왔다. 병목 현상이 더 길어질 위험이 분명해졌고 이는 더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2%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만약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질 위험이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수단을 활용하겠다. 그래서 테이퍼링 도입 준비가 수면조롭게 진행 중이고 다만 아직 금리는 올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첫 번째 긴축에 대해서 신호를 주고요. 두 번째 긴축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안 됐다고 시장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했지만 지금 당장 기준금리 올릴 때는 아니라는 거지 금리는 올릴 수 있다고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테이퍼링이 시장에서는 내년 9월에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내년 9월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요, 우리가 예상했던 시점보다 1년 6개월 정도 빨라진 겁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기준금리 첫 인상은 2024년으로 봤고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2024년 말이나 내년이나 되어야 금리 올릴 줄 알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180도 바뀌어서 내년 9월, 2022년 9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것도 내년 상반기 때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상보다 고용이나 성장률 회복이 빨랐고요. 물가 불안의 완화적 통화정책 명분이 약해진 거예요. 자, 아까 물가 불안한 요소에 집값 불안도 있다 말씀드렸죠. 자, 지금 1200억 달러의 국공채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중 국채가 800억 불 달러고 400억 불의 MBS예요. 자, 이것을 연준이 매입해 주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있네. 그것이 오히려 지금 부동산 시장에 불을 끼는 거 아니냐. 각종 저금리에 대한 부작용이 연준의 통화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금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화정책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은 없다는 거죠. 원자재 가격 급등하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산품 가격 급등,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공산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서비스 요금도 같이 급등할 수밖에 없더라. 자, 그런데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투자 수요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반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공산품이나 서비스 요금이 낮아질까요? 자, 오뚜기에서 밀가루 가격 급등을 이유로 라면 가격을 10% 가까이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밀가루 가격 떨어지면 라면 가격도 하락할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원자재 가격 급등이 이어지게 된다면 물가 불안이 예상보다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이 CPI 상승으로 반영될 때까지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작용된다 말씀드렸는데, 이미 작년 10월부터 원자재 가격 급등이 나타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고 아직 끝을 예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과거 인플레이션 상황을 좀 볼게요. 자, 2000년대 초반에 3% 넘는 물가 상승률이 좀 나타나다가 바로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에도 5% 넘는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다가 바로 마이너스 수준까지 주저앉게 돼요. 그리고 2012년에도 물가가 좀 불안할 조짐이 나타나다가 2%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거의 수치를 보니까 이번에도 5% 수준까지 되긴 했지만 조만간 이런 식으로 뚝 떨어질 거다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갑자기 낮아졌다는 겁니다. 자, 2000년대 초반에는 왜 물가 상승률이 갑자기 낮아졌냐? 9.11 테러와 IT 버블 붕괴가 있었습니다. 자산시장인 버블 붕괴가 일어나면서 소비가 위축됐다는 거죠.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 사태, 부동산 가격이 폭락,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소비가 위축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11년에 물가가 조금 불안할 조짐이 나타났지만 유럽 재정 위기로 소비가 크게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한번 찾아오게 되면 굉장히 장기간 이어지고 대규모 금융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 인플레이션은 알아서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죠. 워낙 장기간 저물가에 대한 고민만 하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사람들이 잊어버렸지만 인플레이션 한번 찾아오게 되면 그것이 대응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은 부분, 결국에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든 한국이든 기준금리 상단을 섣부르게 예측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2018년에 1.7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으니까 이번에도 거기까지 올릴 것이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난 10년간 한 번도 없었던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준금리 상단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건실한 재무구조예요. 지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 대출 이자가 늘어가는 부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초저금리에서 만들어진 부동산을 매입하는 게 맞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분양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은 무조건 피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조건 2023년 기준금리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가장 전셋값이 비쌌던 올해 계약한 세입자들이 만기가 돌아온다는 부분이죠. 올해 전세 가격이 정말로 비쌌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도 과연 이렇게 비쌀 것인가? 2년 뒤에 여러분들 기준금리 예상할 수 있으세요? 불확실성이 있는데 지금보다는 금리가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2023년에는요, 정비사업장 입주 물량이 크게 증가해서 수도 서울에 입주 물량이 4만 호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충격이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역전세난이라고 부릅니다. 자, 과거 2010년, 2011년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때 금리 인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대세 부동산 하락기를 불렀습니다. 수도권 전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고점 대비 35에서 40%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부동산 상황이 어땠는지 쇼킹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